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는 거의 항상 연말에 산타랠리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통상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은 대체로 상승세가 펼쳐졌더라 이런 나름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연말에 조금이라도 랠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깔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따지고 보면 S&P 500은 1950년 이후에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80%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상승률은 1.3%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실히 역대급은 역대급인 게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분위기가 참 머시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휴장 이후에 문을 연 뉴욕 증시는 여전히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힘이 빠지는 건 비트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지난 며칠 내내 16,800달러 위에서 단단히 지지를 받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다시 16,6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뭘 바라보든 역사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일단 요 며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역행하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 24시간 거래 볼륨을 봤더니 무려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침체기에 펼쳐진 메이저의 급등세다 보니까 이 자체로도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 오랜 파트너 기업이 비자와 손을 잡고 거의 실시간에 결제를 구현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바라보는 사람 가슴 설레게 만드는 그런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SEC가 죽어도 흰먼 스피치 문건이 대중에 공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발악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리플 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양반이 올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이유 이런 제목의 논문까지 발표한 인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송이 막판까지 참 흥미진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1월 1일부터는 다시 기존 할인 가격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흐름은 미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참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은 80%의 확률로 상승을 했었고 상승률은 1.3% 수준이었다. 이런 나름 통계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1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미드텀 랠리가 올해는 좀처럼 비슷한 양상조차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드텀 랠리를 바라보지 못한 행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성탄 연휴 휴장을 마치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힘없이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흐물흐물 아쉬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며칠 내내 16,8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17,000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런 기대감을 일부러 깨뜨리려고 그러는지 비트코인 역시 증시의 흐물거림에 발맞추면서 다시 16,600달러대로 후퇴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42%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밀어 올리기 전에 이 마지막 지스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빠지게 된다면 다시 16,100달러 또는 15,700달러까지 바라봐야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16,800달러를 다시 뚫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RSI가 지지선 아래로 빠진 상황을 거론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역사적인 흐름에서 바라보자라면 늘상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던 그런 구간이다. 과거에 2015년 1월이나 2018년 12월 또 2020년 3월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약세장의 바닥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RSI가 역사적인 지지라인에서 이탈한 지금의 상황,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과매도가 지금 이루어진 지금의 이런 상황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바닥이거나 바닥 언저리일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강세장으로의 반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또 다른 분석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점의 설명을 제시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약세장 바닥은 이전 강세장 고점에서 마이너스 84.5%가 빠졌을 때였다. 지금 비트코인은 전고 대비 마이너스 77%를 확인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자라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보였던 기준을 따르더라도 추가로 많이 더 빠져야 7% 수준이고 이제 거진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거론되고 있는 프라핏 블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10,000를 찍을 것이다. 바닥 확인은 이런 수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바닥 확인을 이런 수준으로 할 것이다. 이런 멘트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10,000까지 폭락을 해서 이 구간을 바닥으로 완전히 확인한 뒤에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7월 이후에는 전후에는 이 $30,000 부근으로 랠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폭락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약세론자들 역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온전히 바닥을 확인한 뒤에 이 범위는 $10,000에서 $14,000 구간이 될 것인데 그런 뒤에 $30,000로 랠리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멘트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약세 분석에서 핵심은 $10,000로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10,000로 폭락한 뒤에 바닥 확인을 하고 $30,000까지 랠리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요즘 비트코인을 둘러싼 워드 성격의 멘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죽었다 이렇게들 말 많은데 맨날 내러티브 똑같다. 그저 시기와 이벤트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과거 약세장 바닥일 때 어김없이 비트코인은 죽었다. 이런 멘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상황을 차트로 함께 표시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튼 참 재미있는 시장인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시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정도의 멘트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요 며칠 리플이 시장의 약세 흐름과 상관없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폭으로 모멘텀을 더 보여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였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게이프가 XRP 거래량 급증 상황을 의미 포인트로 분석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XRP가 비트코인과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120% 급증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XRP는 나머지 암호화폐들 가운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4시간 거래량은 10억 1천만 달러로 120% 급증했고 가격은 6% 상승했다. 이런 최근의 급등세는 암호화폐 침체기에 발생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XRP는 SEC와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6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 소송은 창 막판까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SEC가 힘먼 스피치 죽어도 대중에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봉인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재차 특권을 주장하면서 더 매를 벌고 있는 모습인데, SEC는 힘먼 스피치는 특권에 따라서 보호되는 SEC 내부 문서다. 이런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 SEC는 향후 다른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여전히 이렇게 특권 타령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기관에 되도 않는 이런 특권 타령은 정말이지 바라보기만 해도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빌 모건의 멘트가 관심받고 있는데, 빌 모건은 SEC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결정에 항소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힘먼 문서를 대중에 공개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SEC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 힘먼 이메일 등을 리플 측에 전달하며 대중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SEC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100번 정도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먼 이메일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이런 주장은 나로 하여금 진짜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저러는 걸까? 이런 호기심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살짝 조롱을 담은 비판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참 SEC의 논리가 신박한 것은, SEC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SEC 내부 문건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법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참 미국이 말하는 사법정의의 의미와 위상이 참으로도 다이나믹해졌구나, 이런 상황을 요즘 들어서 특히 FTX 사태 이후에 참 많이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루이스 코헨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을 대신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리플 측을 옹호하면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던 기업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양반은 리플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관할권 이외 지역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과 승인이 필요한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양반이 올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이유,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비증권성을 논문으로까지 발표한, 그러니까 나름의 이론적인 부분을 정립한 그런 식견을 가진 인물이 법원의 추가적인 증언, 그러니까 리플 측에 좀 더 옹호적인 증언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펼쳐질지, 이 역시 소송 막판에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리플이 이렇게 소송 이슈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의 확장성과 관련된 호재들은 요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때기의 주인공은 리플의 오랜 파트너사, 이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 Dmoney입니다. 이 회사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에 국경 간 결제 전문으로 잘 핸들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무려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Dmoney는 돈을 받는 사람의 비자 카드 자격 증명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비자 카드 번호 16자리만 있으면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송금을 받는 사람의 비자 카드 번호 16자리만 입력을 하면 자격 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30분 안에 글로벌 곳곳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에는 Dmoney의 속도성과 기술력, 비자의 보안성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은행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했던 국제 송금이 비자 시스템을 통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미 포인트는 간단해집니다. 지금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의 실시간, 여기서 포인트는 실시간이 아닌 거의 실시간 송금, 이런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리플 파트너답게 비자를 통한 송금 역시 리플 레저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잘 연결이 된다라면 거의 실시간은 실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글로벌 송금이 아니라 3분 안에 글로벌 송금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Dmoney가 비자 카드 사용자에게 돈을 보낼 때 리플 레저를 활용하겠다, 아니면 활용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리플의 오랜 파트너사답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리플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 전 말레이시아 기반의 리플 파트너 기업 트랭글로, 특히 이 트랭글로에 대한 지분 40%를 리플이 사들이기도 했었는데 이 트랭글로의 전폭적인 성장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디머니 역시 연평균 성장률이 300%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존 레거시 금융의 답답하고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송금 방식이 어떻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기에 왜 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혁신의 시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거진 다 지나갔고, 그래서 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을 짜며 그렇게 나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의미 있는 공부와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 빠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